네.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네덜란드에 며칠 다녀온 것처럼 정말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역사,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네덜란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덜란드도 사실 곡절이 많았잖아요. 언제나 꽃길만 걷었던 나라가 아니고, 네. 네, 그렇죠. 워낙 출발부터도 그냥 물이 언제든지 차오르는 그리고 언제든지 홍수와 늪지에 살던 베이바 갈리아 전기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저가 쓴 거에도 보면 아주 해무로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바닷가에 어떤 야만인들이 살아있는 생선을 우거우거 씹어먹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나라는 여기는 우리가 정복할 나라가 땅이 아니구나 그런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참 열악한 자연 환경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한 네덜란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 70년대에 이 천연가스가 또 이제 발견되면서 또 그게 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원의 저주라 그럴까요? 더치 그렇죠. 디지즈가 생겼죠. 네덜란드 병이 생겼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휘청거리는 경제를 또 다시 이 협약과 말씀나라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다시 네덜란드의 더치 미러클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참 도전이 많았던 나라 같아요. 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DNA가 정말 보면 강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로 위기 때 더 강하다고 할 정도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어떤 합의, 그다음에 어떤 대외 도전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어떤 능력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참 대단한 민족이다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여러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에 주는 그런 시사점이나 교훈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개방이라든지 작지만 정말 계속 여러 이노베이션 사례들 보면은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이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역시 실용성과 그다음에 어떤 이데올기에 집착하지 않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열려 있고 그다음에 사상과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언제나 개방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어떻게 보면 이민 국가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이민 국가로 하지만 암스테르담에 보면 옛날부터 유대인들도 많이 와 살았고요. 그다음에 미군노족들도 와서 살았고 많은 민족들이 서로 어떤 합의하에 어떤 서로 간의 동화 속에서 어떤 공동체 이루면서 좋은 어떤 국가를 만들어낸 걸 보면서 경탄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면 언제나 열린 사고, 그다음에 실험 정신, 그리고 인기와 끈기를 갖고 어떤 한문으로를 파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마인드가 참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덜란드 사람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기네하고 한국하고 협력하는 분야가 있는데 자기네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고 한국은 IT나 이런 분야의 기술이 좋다. 그래서 자기네하고 접목하면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역시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마인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노르딕 베네룩스 어떻게 보면 이제 북유럽 개국과 이제 베네룩스 국가들의 사례들을 이제 오랜 기간 좀 연구해 오고 또 여러 연사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거의 공통적인 몇 가지의 화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사고, 그리고 실용성, 도전, 그리고 굉장히 근면하고 검소한 이제 그런 몇 가지의 화두가 보이는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서 보여줬을 때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까 제가 경쟁의 원천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근면 검소한 거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침에 빵을 하고 점심에도 빵을 먹어요. 샌드위치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저녁만 불을 피워서 가스불을 켜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할 정도로, 그리고 아침에 빵에 샌드위치나 뭐 그다음에 빵을 먹을 때 어떤 치즈와 또는 햄 저기죠 그 버터나 이런 거를 두세 가지 바르면 사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 하나만 발라서 먹는 그 정도로 검소한 것을 보면서 참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 나라에서 정말 배워야 될 거는 평등 사상입니다. 정말 유럽 사람들도 17세기 중세에 보면서 정말 네덜란드한테 배울 게 평등주의다고 할 정도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루터 총리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아까 대걸레질 한 것도 봤지만 제가 우리나라 명예총영사로 있었던 호르닝겐 대학 총장이 퇴임식을 할 때 10년을 총장을 했어요. 그래서 퇴임식을 했는데 한 700명이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다 모였는데 이 양반이 와준 거 고맙다고 하고, 그 유명 인사 이름을 하나도 거론 안 하고 자기가 꼭 거론할 사람이 2명 있는데 10년 동안 자기 발이 돼준 기사, 운전사, 자기 발 그다음에 옆에서 늘 도와준 오늘 700명이 참석하게 만들어준 비서, 이 2명한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아무 유명한 인사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와 같이 근무하고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허례의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사상이 없다는 걸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되게 그 거품이 없으면서, 네, 거품이 없으면서 그렇다고 결코 해야 될 거를 놓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대사님이 공관장을 하시면서 정말 그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그 여러 활동들을 SNS에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매일매일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재밌게 네. 감사합니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덜란드에서 공관장 하시면서 혹시 여러 이 활동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그런 네. 활동이 있으신지요? 뭐 아무래도 네덜란드 하면서 네덜란드 있으면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도착할 때도 그랬고 떠나면서도 그랬고 가장 먼저 들리고 떠날 때 마지막 날 들린 곳이 이준열사 기념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책이 나오는 헤이그 특사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갔지만 결국 성을 못하고 거기서 그 현지에서 분사하신 그 이준열사 두 분은 전 이종하고 이상설 그분은 또 이제 다 떠났지만 아직 그 기념관이 남아 있는데, 아까 헤이그가 국제 평화 정의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준 피스 뮤지엄이 딱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할 때마다 시장도 와서 참석을 할 정도로 우리 공관장 하면서 이준 열사 우리 헤이그 특사들이 못 이룰 꿈이 제가 있는 동안에 꼭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저의 굉장히 큰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고 못 들어간 그 자리 바로 그 13세기에 지어진 그 명예 전당 기사의 전당이 있거든요. 기사의 전당에서 우리 당당하게 제가 한참 뒤에 후손인 제가 대한민국 특명 정권 대사로 참석을 하고 국왕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장 큰 국제기구인 OPW 세계 화학무기 금지기구 총회의장도 했고 또 ICC의 소장이 또 송상현 전 소장께서 또 소장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국제기구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활약하시는 거 보고 헤이그 특사께서 참 좋아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그 이준 열사 거기 기념관에 들러보면 참 숙연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정말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국이 정말 암스테르담을 가도 삼성 LG 이런 주요 기업들이 이제 또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큰, 네. 암스테르담의 그 공유차 100대 아이오닉이 그게 현대차가 기증을 해서 그 무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죠. 그 미술관이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그 최대 그 스폰서 기업이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2018년에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 제 공간은 그 리셉션 하거든요. 국경 리셉션 하는데 그 73년에 개관한 반고흐 뮤지엄에서 사상 최초로 공관이 국경 리셉션을 거기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대사관이 이 반고흐 미술관에서 국경 리셉션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우리 현대차도 있고 그런 국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참 세계의 관문이기도 하고 유럽의 여러 관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교육 기관들도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한국 학생들 아니면 한국 연구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덜 알려졌다 그럴까요? 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이 액세스가 조금 좀 이 네덜란드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에 비해서 그런 면이 좀 저희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혹시 네. 그 이쪽에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그 한국에 있는 뭐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을 많은 그 학생들이나 연구진들한테 젊은 연구진들한테 네덜란드가 가지는 그런 교육과 연구의 기회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아까 교육제도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세계 그 대학 랭킹을 보면 네덜란드 대학들이 대개 50위에서 100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에 굉장히 각 분야별로 경쟁력이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그 영어 강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학비가 영국이나 옆 인근 국가들보다 쌉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3년 동안 한국 유학생이 3배가 늘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한 900명이었는데 제가 떠날 때 3,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각 분야별로 굉장히 잘 짜여진 교육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 그다음에 안전성 네덜란드 사회가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네덜란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덜란드가 또 좋은 점이 어떤 인종차별이나 그다음에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25만 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때 아직도요. 그래서 일자리 이제 찾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줍니다. 비자를. 그래서 잡서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나 딴 나라보다 훨씬 관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 잡을 못 구하면 또 딴 어떤 연구과정 같은 데 또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거의 그 취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유럽에서 혹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네덜란드를 한번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그 브렉시트 이후에 네, 물론 영국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지만 네. 브렉시트 이후에 어떤 유럽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뭐 금융, 뭐 비즈니스 이런 쪽에서 물류, 과학이라든지 네, 기술 이쪽.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한국도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네덜란드 같은 그런 그 뭐 저희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벨기에 같이 이렇게 이 정치적인 허브를 만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네덜란드 같은 그런 이 개방성과 그리고 뭐 일본, 중국, 아세안 뭐 이런 큰 경제권들을 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었을 때 그런 우리가 전략을 갖고 있다면은 네덜란드의 사례가 굉장히 네. 흥미있고 앞으로도 네. 더 많은 그런 관심과 네. 그 연구를 해야 될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 그 세계 해양 패권을 이제 뺏긴 거는 결국 영국하고 4차례 전쟁에서 징계해 있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또 독일한테 또 당했고 그 인접 국가한테 잤기 때문에 이제 당한 역사가 있지만 이 나라한테 배워야 될 점은 진짜 실용적이고 굉장히 신축적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 개인의 감정이나 역사적인 거는 그 비즈니스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전혀 표시 안 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과거 역사와 현재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 그런 거와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 인접 국가들과 잘 지내고 또 그 국가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한국이 자기네한테 필요하다. 예, 정말 친구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을 국민 한 명 한 명이 시작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 국가 통일과 또 우리나라 세계 강국으로 일어나는 그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작지만 강한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또 그 국가가 인접국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국제적인 자원을 그 동시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력 같은 것들이 그럼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그 요새 네덜란드가 이끌고 있는 그 신한자 동맹이라는 그 금융 부분에서의 그 뭐 협의체 뭐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만은 이 북유럽과 이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는 그런 기구들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그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외교를 보면 결국 중견국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중견국가들은 어떤 새로운 그 외교 아이템,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헤이그가 국제평화정의도시, 그다음에 그 평화공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세계 평화의 중심이 네덜란드여야 된다. 네덜란드는 그 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평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세계 만국 평화에도 만들었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도 지금 현재 주재하고 있고요. 상설중재재판소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젠다 세팅을 참 네덜란드 잘한다. 지금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덜란드에 대해 그 지금 새로 시작한 게 단지 그 저감, 그 탄소 중립이나 저감이 아니라 어댑테이션,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젠다를 새로 만들어서 세계 20여 명의 유명한 인사들이나 그 정부 인사들의 그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위원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을 시켜서 그거를 2년 동안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유엔에 정식으로 올해 아마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젠다 세팅이 네덜란드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도 그 모든 국가 세계가 수용하고 이거는 해볼 만하다는 그런 유니버셜한 어젠다를 우리 국가가 만들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우리 외교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이노베이션 팩토리에는 굉장히 좋은 원료와 또 굉장히 좋은 이 연사를 모시고 아주 큰 화두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화두를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다시 또 가공하고 생각해가지고 또 한국의 혁신에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마 충분히 그럴 이 저희 자원을 오늘 충분히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강연과 또 많은 경험 그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그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에서 하는 많은 활동도 많이 또 그 네. 지원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